정세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지난 15일 뉴욕에서 면담을 가졌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내년 1월 귀국 의사를 밝히면서 추석 밥상 이슈의 중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20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 쟁점들도 짚어보겠습니다. 박태구 고려대 연구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고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정세균 국회의장과 3당 대표들이 뉴욕에서 반기문 총장을 면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 5차 핵실험 해법에 대한 그 논의 등을 비롯해서 여러 현안들이 논의가 됐는데요. 박 교수님, 네네. 이번 면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화기애애한 그런 서로의 그런 필요가 잘 충족된 면담이었습니다. 입법부를 대표하는 정세균 의장은 이번에 이러한 사드 정국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어느 정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그러한 통큰 그런 외교 행보를 보였고, 반기문 총장도 어느 정도 해법을 주면서 또 내년 대선을 본격적으로 좀 참여하겠다는 간접 메시지를 이러한 이번에 방미단을 통해 가지고 전해왔습니다. 특히나 아시다시피 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통해 가지고 내년 대선 정국에서 김종필 전 총리가 아주 뭐 이를 악물고 돕겠다 이런 메시지가 오간 거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한테는 이번 추석 말미에 아주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가 이제 큰 차원에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앞으로의 그런 안보 문제를 폭넓게 다뤘지만은 그 사드 문제 가지고 좀 디테일에서 좀 국론이 결집되고 확실하게 좀 한 가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거는 좀 못 가지고 간 것 같아요. 이거는 아직까지도 좀 국론이 분열된 상태에서 그렇게 돌아왔다. 이것이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번에 가서 뭐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라든지 낸시 펠로시 뭐 민주당 하원 대표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우리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미 동맹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확인한 거는 국가적으로 아주 큰 자산이 되었다 그렇게 평가됩니다. 네, 이번 그 면담에서 평가할 만한 부분 그리고 아쉬운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하면서 그 반기문 사무총장 이번 추석 밥상머리 이슈에서 중심에 섰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 김종필 전 총리의 그 지지 의사 발언 이전에 반기문 총장이 내년 1월 이후에 귀국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먼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귀국 시점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반기문 총장이 이번 계기를 활용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동안에는 올해 말까지 해서 퇴임을 한 이후에 외국에서 몇 개월 체류한 뒤에 국내에 귀국하는 방안, 그리고 임기를 마친 뒤에 바로 귀국하는 방안 여러 가지가 얘기가 됐습니다. 그 여러 가지 논점들이 다를 겁니다. 특히 이제 오자마자 바로 정치적인 검증에 들어가는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사실은 몇 개월 정도 외국에서 더 많은 외교적인 공헌을 하고 들어오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기문 총장은 전공법을 택한 거죠. 바로 들어와서 정치적 검증도 받으면서 행보를 하겠다. 다시 말해서 현재 새누리당의 이제 주자가 되는 거고 그 판이 아직은 형성이 안 돼 있거든요. 지지율 1위인 후보인 반 총장이 등장하지 않음으로 해서 현재 나머지 후보들이 열심히 뛰고는 있지만 판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들어옴으로써 이제는 새누리당의 판이 본격적으로 형성이 되는 시점이 될 거고요. 반 총장도 정치적인 과감한 수를 둔 겁니다. 들어와서 이제는 정치적인 검증을 받게 될 겁니다. 과거 외교부 장관의 행적이라든가 또는 관료로서 어떤 성과를 냈는가,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 10년 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회의에서 비판도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 그리고 반 총장의 리더십이 과연 국내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 리더십이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한 또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고 아주 반 총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룹도 있고요. 특히 반딧불이라고 해서 반 총장을 지지하는 팬클럽까지 결성이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반 총장이 1월 귀국함으로써 사실은 우리 대선의 판은 이제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뜨거워질 거고요. 반 총장도 스스로 그동안 가져왔던 마음속에 담아왔던 칼을 드디어 꺼냈기 때문에 아주 뜨거운 판이 이번 추석을 계기로 해서 야권이 아주 치열하게 이제 판이 움직일 거고요. 여권은 내년 1월 반기문 총장이 귀국하는 시점을 통해서 전체 대선판이 아주 뜨겁게 달아오를 겁니다. 네, 반 총장의 이번 그 귀국 시점 언급을 통해서 대선 레이스가 조기에 불붙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재미있는 부분이 내년 당초에 반 총장이 지난 5월에 방한했을 당시에는 임기가 끝나면 바로 귀국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월 중순 이후에 귀국하겠다고 약간 늦춰졌는데 또 시기적으로 재밌는 것이 1월 중순이면
그 내년 1월 설 연휴 직전이거든요. 이 시점 택했다. 이 설 연휴 직전을 택했다. 이런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제 홀몸이 아닙니다. 이미 주위에 내가 보기에는 이제 유능한 참모들이 보이지 않게 지금 조언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전략을 탐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새누리당의 친박계를 중심으로 내년에 정권 연장 카드로서 어떻게든 반 총장을 활용하기 되기 때문에 경선 방식까지도 지금부터 띄우고 여론 검증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귀국 시점도 역시 추석 전에 함으로써 여론몰이를 하겠다 이런 게 확실하고요. 더군다나 지금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우리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갑자기 그 경선 방법으로 수수께 방식을 하겠다, 슈퍼스타 K처럼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뭐냐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책 공방을 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하나씩 탈락시키고 마지막에 2명을 전당대회장에서 투표로서 선출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반기문 총장에 매우 유리한 그런 구도로 끌고 가겠다는 걸 은연중에 비치고 지금 여론 탐색전을 하고 있는데 예상대로 뭐 비박계 주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러 가지가 분위기가 반기문 총장한테는 귀국 시점과 맞물려 가지고 좋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 추석 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 설 연휴 이전에 그렇습니다. 반 총장이 네. 이제 귀국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그럼 박 교수님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반 총장이 그렇다면 이번 추석 연휴 밥상머리 민심에 더해서 내년 설 연휴 내년 초반부터 민심의 중심에 서겠다 이런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지금까지 반기문 총장이 외교관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와는 조금 거리가 멀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야권 일부에서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계획들을 보면 정치에서도 상당한 고수가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저도 과거에 외교부에 이렇게 재직할 때 그분이 이제 차관도 하시고 이제 또 나중에 보면은 그분은 뭐 관료 출신입니다만은 상당히 그 정무 감각이 뛰어난 아주 성실한 분이셨어요. 그것이 느껴지고 그리고 또 그분은 지금 이미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자리는 외교직이 아닙니다. 세계를 관장하는 정무직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유엔 사무총장을 10년을 한 사람을 갖다 외교관이라고 이렇게 한정할 수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많은 정부와 정무 감각을 익히고 국제적으로 많은 정치인과 교류하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후보들보다 훌륭한 좌질과 정치적인 감각을 갖춘 유능한 후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과거에 그 여기 외교부 장관 쪽으로 시간을 저쪽으로 되돌려 가지고 이만한 구멍으로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지금 세계를 10년 동안 누비고 이루고 경험하고 교류하고 싸운 것이 있는데 그렇게 좀 협소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분은 이미 정치인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네, 반 총장이 귀국 시점을 밝힌 이후에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지지 의사를 상당히 강하게 밝혔습니다.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이를 악물고 돕겠다, 결심한 대로 하시라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지지 의사를 공고히 한 이 발언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김종필 전 총리 정치 구단 과거에 정치 구단 세 분이 계셨죠.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이제 남은 유일한 정치 구단이 김종필 전 총리입니다. 이분이 마지막 이제 남은 생애 충청권의 꿈을 자민련이라든가 그동안 열심히 충청권을 위해서 헌신해왔던 힘들을 마지막 이제 반기문 총장을 통해서 본인은 표출해 보시겠다라고 아마 그런 의지를 밝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측면에서 반기문 총장이 향후에 충청권을 대표하면서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발돋움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고 또 거기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는 이제 이 김종필 전 총리의 보관이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 우리 정치의 현실에서 실현될 것이냐. 저도 마찬가지로 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유엔 사무총장 10년 동안에 저는 굉장히 많은 정무적 판단과 그런 그 세계적인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기대를 많이 갖습니다. 대신에 과거 제가 이제 유엔 외교부 장관 시절에 제가 출입기자로서 봤던 사실은 굉장히 성실하지만 우유부단하고 이 어떤 측면에서 결단력이 굉장히 부족했던 그런 모습들을 봤었거든요. 유엔 사무총장을 하면서도 사실은 유엔군의 뭐 성추문이라든가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반 총장이 제때 타이밍을 놓치고 그러면서 굉장히 우유부단한 지도자라는 외신의 그런 평가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반 총장이 그동안 가지셨던 그런 역할들을 더해서 이제는 10년 동안의 지도자로서 그런 것들이 쌓여서 대한민국의 그런 리더십을 밝히는 역할을 해주시는 좋은 지도자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과연 이 험난한 우리 정치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분들도 우리 정치의 현장에 입문해서는 검증이라든가 또는 개개인의 삶의 궤적들 그리고 그 리더십 측면에서 검증이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험난한 길을 걷게 되어 있거든요. 과연 반 총장께서 이런 험난한 검증을 거치고 제대로 대권주자로 발돋움할 것인가? 일단은
김종필 전 총리는 굉장히 든든한 우군이고 지원군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한국 정치의 판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복잡한 양 진영 보수와 진보가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고 반기문 총장이 사실 외교적인 그런 경륜이 과연 국내 현재 갖고 있는 양극화라든가 불평등의 문제 이번 뭐 지진 사태 나는데 보았지만 정부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느 정도 반기문 총장이 리더십을 갖고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검증이 시작될 텐데요.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김종필 전 총리는 매우 큰 지지 의사를 이번에 보낸 거고 또 그것을 구두로까지 친서를 통해서 밝혀준 거죠. 근데 시대적인 요구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그 경상도 왜냐면 호남 출신이 대통령들이 주로 이렇게 우리 한국 정치를 이끌어왔는데 이제 좀 중도 충청도로 보면 어떻게 중도지대 아니겠어요? 안철수 씨가 좋아하는 중도지대에서 진짜 뭐 통합의 리더십만 만드는 시대적인 소명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검증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반기문 총장이 관료 생활하고 열심히 살아온 궤적의 가정도 정상적으로 꾸미고 제가 보기에는 뭐 다른 정치인들이야 정치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뭐 구정물에 손대고 이럴 수 있지만 반 총장이 그럴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정책적인 능력도 저는 그 정도 그런 국정 경험을 하고 또 이렇게 했으면은 그 어떤 대선 후보보다도 탄탄하고 아주 균형 잡힌 그런 결정을 할 것이다. 단지 이제 아까 결단력을 이야기했는데 관료 생활로서 관료 조직에서 국장이나 뭐 차관 장관하면서 결단력 있는 그런 결정을 어떻게 내려요? 청와대 눈치 보고 이러저러다 시간 낮추는 거죠.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대한민국을 이끄는 선장이 된다는 거는 그때는 과감하게 결정을 하겠죠. 그럼 구조적으로 과거에 결정을 내릴 만한 그런 사안이 여건이 안 됐죠.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과장, 국장, 차관, 장관 시절에 결단력을 보인 사람이 나중에도 볼 수 있는 거지 사실은 그 전에 우유부단했던 사람이 쉽게 결단력을 갖거나 리더십을 갖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주목해서 보고요. 저는 반 총장이 그런 리더십을 가졌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에 중도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중도가 아니고 이 시대의 화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불평등의 문제, 이 갑을 뭐 기업 간의 중소 대기업 간의 갑을 논쟁이라든가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나 큰 격차와 갈등 속에 쌓여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하게 어떤 이 이념적인 지표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로 본인이 검증받을 수 있는 치열한 고민과 시대 정신의 화두를 가지고 왔고 그리고 도덕성이 국민들의 눈높이 맞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느냐 다양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엔 사무총장을 하시면서 사실은 열심히 노력한 측면도 있는데 이 시대의 화두를 사실은 제대로 끌고 가지 못했다는 유엔 내의 그런 비판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 총장이 그런 10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잘 리더십을 쌓았으면 좋겠는데 실제 우리 검증은 험난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분께서 반 총장의 리더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추가로 더해서 박 교수님께 이런 점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반 총장이 지금 잠재적인 여권의 대권 주자로 꼽히긴 하지만 아직 반 총장이 정확히 어느 당에 가겠다라고 밝힌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메시지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전했고 이것에 대해서 박지원 원내대표나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의 러브콜에 실치하는 모습을 반 총장이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 정진석 원내대표가 메시지를 전달한 부분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더군다나 3당 원내대표가 같이 이렇게 방문한 자리에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 때는 아마 사전에 반 총장하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인포멀한 대화의 자리가 없이 그런 이야기가 전해졌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반기문 총장의 앞으로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또 혹자들은 세간의 평론가들은 또 뭐 제3지대에서 아마 새누리당에 안 가고 새누리당에 인기가 없기 때문에 제3지대에서 신선하게 한번 직접 자신의 그런 정치적인 영토를 읽어나가는 그런 선택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거기에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관료 출신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것 중에서 좀 탄탄하고 안정적인 그런 조직을 확보하지 않고 대한민국 정치정에서 정말로 혼자 나간다는 거는 그거야말로 정말 저는 반 총장이 택하지 않을 것이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여권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반 총장 행보 그리고 또 충청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어떻게든 끝까지 한번 이를 악물고 밀어보겠다 이런 정치적인 자산을 잘 활용하는 그런 엄청난 이번에 그 큰 지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또 아시다시피 추석 밥상머리에서 전 국민한테 회자가 되고 하여튼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번에 이 정치적인 감각으로 큰 역할을 해준 겁니다. 그 메시지 자체가 갖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가 그 말보다는 굉장히 크게 지금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반 총장이 새누리당의 대권 후보로 나선다면 이 새누리당 내 친박 주류가 내세우고 있는 이른바 삼각벨트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
거기다가 이정현 대표의 지역인 호남, 여기다가 이 반 총장의 충청권이 결합하는 삼각 벨트를 형성해서 대권에서 필승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새누리당 친박 주류에서는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현실성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새누리당에서 그런 그림을 가지고 특히 친박 진영에서 그런 그림을 갖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뭐 이원 집정부제 개헌까지도 사실은 그 밑바닥에 깔려 있고요. 그리고 특히 지역별로는 어쨌든 친박이 이 TK 지역에서 핵심을 이루면서 반기문 총장의 충청 지역 그리고 이정현 대표가 이번에 당선이 되면서 호남 지역에 이런 벨트를 가지겠다고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목표대로 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반기문 총장 자체도 사실은 아직까지도 새누리당의 뭔가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아직까지도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친박 진영에 대한 국민들의 이 거부감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 4.13 총선 당시에 봤던 소위 말하는 친박 패권주의 이 부분이 결국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충청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반기문 총장이 중심이 될 수 있지만 충남지사라는 안희정 지사라든가 나름대로 야권도 충청권에 상당히 탄탄한 지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권이 일단 양분된 상황이고요. 호남 지역은 이정현 대표가 당선은 됐지만 사실상 두 자릿수를 이루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호남 지역의 지형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그림대로 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다면 반기문 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중도권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이런 그림 속에서 지역에서 호남에서는 최소한의 두 자릿수로 약진하면서 좀 더 끌어들이는 올려가는 방식들 하면서 이런 삼각벨트의 기본 구상들은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이지만 그 가능성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그런 전제 조건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안희정 지사가 중심이 되는 이 야권을 충청권에서 아무래도 이 세력을 축소화시키고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는 이정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예산 배정도 하면서 호남 지역에서 최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체 지형도를 봤을 때는 어쨌든 정권 교체라는 흐름이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양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반기문 총장이 들어와서 정치적인 바람을 일으켜줘야 되는데 과연 그런 정도의 리더십까지 보여줄 수 있을지가 저는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요. 현재 이번 추석 때 나타났던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을 예방한 자리가 저는 삼국지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동상이몽. 반기문 총장은 향후의 꿈을 생각하고 있고요. 야권의 우상호 원내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 의원 외교를 하면서 동시에 반 총장과 만나서 향후에 한국 지형도에서 야권도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미국 무대에서 지형도를 만들어보고 미국 의회와 관계를 정립하는 계기로 삼았고요. 반면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반 총장을 만나서 친서를 전달하고 충청권의 역할이라든가 더불어서 새누리당의 또 향후에 이 대권 플랜까지 가동시키는 아주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만나는 장이었지 않나. 그래서 내년 대선에 축소판 양상이 이번 면담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우리 김 교수님 말씀은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 가능성이 과거에는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이번 추석 때 제가 좀 뭐 고향에는 못 갔습니다만 여기저기 많은 분들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야당에서 사드 배치를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그러면서 저는 야당이 집권하는 기회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야당에서 안보 문제를 잘못 다뤘고요. 그리고 반기문 총장이 필승카드라는 건 두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김 교수님,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게 그거는 첫째는 안철수 대표가 양극단 세력과는 타협 안 하고 끝까지 자기가 후보로 나가겠다는 삼자고도일 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남과 충청의 연합하죠. 영충 연합론인데 이때 한번 반기문 총장께서 9.9 결단으로 나는 내년에 대통령을 할 때 지금 대한민국이 입고 있는 옷이 너무 적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체격에 맞는 옷을 맸는데 나는 각오를 하고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2년 3개월 대통령을 하고 다시 헌법에 의해서 다시 국민들의 신임 평가를 받겠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저는 반기문 대통령은 99%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권이 현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그런 안전 분갑증 문제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좀 정권 교체 가능성을 말합니다만은 저는 야권이 안보 문제를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이렇게 전부 하면서 국민들의 민심이 야 야권한테 어떻게 정권을 맡기느냐. 국민 대다수 70%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을 한번 우리 야권 지도자들이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네. 있어서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네. 박 교수님의 또 사실은 주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으로 살펴보신 민심이 있을 거고요. 최근에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30% 내지 31%입니다.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는 이 여론이 60에서 63%를 지금 이거는 거의 고정된 틀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여론조사 결과마다 야권에 대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수치들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보 문제 역시 사드 문제에 있어서 사드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면서 더욱더 탄탄한 안보를 이루느냐, 사실은 이 부분이 더 중점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이 대선 구도는 정말 치열하게 여야 그리고 진보와 보수가 정말로 모든 정책과 이런 것들을 놓고 치열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경쟁을 펼쳐야 될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 좋은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결국은 이 현재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민심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민생고 속에서 가계부채 1250조 시대, 또 사상 최고의 청년 실업,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그런 지도자를 지금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반기문 총장 내년 대권 후보로 나설 가능성, 그리고 그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뜨겁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번 추석 밥상머리에서 반기문 총장이 뜨겁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문재인 전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약간 소외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추석 연휴 기간에도 활발한 활동을 벌였는데요. 두 전 대표가 지진이 일어난 경주를 찾으면서 또 안전에 관련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배경은 김 교수님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그런 이 대선 주자들의 앞으로의 시대 정신에 대한 자기 자신의 표출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안전 문제로서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북핵이라는 정말 큰 안보 지형적인 안전의 문제가 크게 있고요. 더불어서 이번에 지진 사태로 온 나라 전체가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번에 지진이 거의 300회 이상 여진이 났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뭐 4.0에서 5.0 그리고 5.0까지 나오는 이 분포가 굉장히 높았다는 거고요. 과거에 한 80회 정도의 여진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지만 이렇게 300회가 넘는 여진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죠. 국민들이 특히 동부 이 벨트 중에서 울진이라든가 이 원전이 건설된 곳에서는 국민들의 이 불안감,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큰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대선 주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은 열심히 그 부분들의 현장을 살피고 정책을 살피고 대비책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저는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2년 전에 일어났던 이 세월호 참사,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얼마나 큰 경각심을 줬습니까? 그리고 메르스 사태, 안전 문제 아직도, 그리고 더군다나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는 해결이 되지도 않고 특조위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는 정치는 사실상 국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삶을 줄 수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대권 주자라면 정말로 이런 현장들을 찾아서 이 피해를 보신 분들을 위로해야 되고요. 더불어서 정책적으로도 앞으로 이런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의 대비책이라든가, 또는 지진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면 뭐 내진 설계를 포함해서 우리의 그동안의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국정감사 때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검토하고 또 답을 국민들께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권을 꿈꾸는 주자라면 당연히 해야 될 중요한 행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안전에 대한 이 관심들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 지진에 관련된 사안들이 이 연휴가 끝나면 시작될 국정감사에서도 주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금 여야가 현안을 놓고 굉장히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이번 국정감사에서 많은 이슈들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어떤 이슈들이 가장 좀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안전 문제, 지진을 사전에 좀 어떻게 국민들 미리 공지하고 예방하느냐, 이런 안전 대책 문제가 큰 현안으로 대두했고, 북한의 5차 핵실험과 맞물린 사드 국방위 문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 맞물려 가지고 지난번에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뭐 진경준 게이트니 뭐니 해가지고 검찰 개혁 문제까지 이제 지금 뜨거운 공방의 장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라든지 또 국정교과서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뜨거운 쟁점으로 지금 기대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선 주자들이 아까도 지진 현장을 방문하고 민생 현장을 탐방하고 좋습니다. 뭐 트레베컨 관행이죠. 그렇게 안 하면 정치인들이 되겠어요. 저는 한 가지 굉장히 이상한 게, 지금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우리가 5차 핵실험이 일어난 다음에 우리가
스위스라든지 그런 영세 중립국들은 핵 전쟁의 위험도 없고 2차 대전 이후에 전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핵 방공호를 건설하고 핵 대피 훈련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대통령 후보 되는 사람들이 왜 대한민국은 북한의 이런 핵 위협에 노출된 대한민국의 안전 문제를 국민들의 그런 발가벗은 안전 문제를 놓고 왜 우리는 핵 반공호를 파지 않고 핵 대피 훈련 안 하는가 이런 문제를 하는 후보들을 못 봤어요. 지진 현장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그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이 핵 문제는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이 대통령 후보들이 지금 생각을 하나를 조금 더 나사를 쪼이다 보면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면이 안타깝고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대한민국 국방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2.4%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뭐 4%대도 안 되고 이런 거 보면 이런 계기에 지금 안전 문제 또 국방 문제 좀 예산을 좀 늘리는 이런 구체적인 좀 이야기를 해야지 민생만 탐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네. 네, 오늘 이 추석 밥상머리 민심과 더불어서 20대 첫 정기 국감에 대한 전망까지 말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경민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